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미오시스 TV에서 마련한 한국의 서화템 조선회화 비교 나의 꿈 나의 소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선회화 비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회화 그리고 조선 후기회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대비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흥미롭게 조선시대 회화에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 사람들의 개개인의 꿈과 소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이 될 수 있기도 하고 하나의 관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행이나 휴가를 위해서 찾는 특정한 장소, 공간, 그리고 풍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풍경은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휴가와 여행을 위해서 선택하는 개성 넘치는 숙소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꿈, 삶의 이상적인 모습을 장소, 풍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이 되면 열심히 클릭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곳을 찾기 마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 당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작품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조선 전기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 있지 않고요. 일본의 텐니데라고 하는 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견은 조선 전기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화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화가라는 뜻입니다. 안견은 왕실에 속해 있는 기관에서 왕실에 필요한 그림, 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화를 그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실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겠죠. 특히 안견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이 안평대군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겠죠.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콜렉션도 대단했고요. 평소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문학,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처럼 심미적인 그리고 감시관이 굉장히 빼어났던 안평대군에게 안견의 작품은 굉장히 훌륭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안평대군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안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꿈을 쭉 풀어놓은 다음에 좀 그림으로 그려와 줄래?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한다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그려줘. 저 집을 그려줘 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 장소, 그 고정된 대상을 그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사가 있는 꿈을 꾸었다가 깨는 그 스토리를 모두 담아주는 그런 그림 한 장을 그려줘 라고 한다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작품은 안평대군이 꿈을 꾸면서 꿈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꿈에서 깨어나는 상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다소 의아하실 수 있어요.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하늘이고 물이지 잘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실제로 살펴보게 되는 산, 풍경, 물, 하늘과는 그 당시 조선 전기 회화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풍경보다는 이상화된 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된 자연을 그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을 관념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관념산수화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르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관념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상화된 표현만이 자연을 더욱더 아름답게 묘사하는 방법이라고 조선 전기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이 한눈에 포착이 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이거는 안평대군의 꿈을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평대군의 꿈이 어떻게 화면에 담겨졌는지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 야트만한 산이 있는 곳이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치 바닥에서 절벽이 융기한 것처럼 높은 산이 가로막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꿈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꿈과 마찬가지로 길도 복잡해지고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얻게 되지요. 자, 네 번째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꽃나무가 펴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 나무인데요. 복숭아 꽃이 한가득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안평대군이 꿈을 꿨는데요. 평소 집현전의 학자들과 잘 어울린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평소 뜻이 잘 맞았던 박팽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둘이 산책을 나왔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너무 당혹해서 막 주변을 헤매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난 하얀 수염의 노인이 그 산 안쪽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구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갔는데 더 당혹스러워요. 길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왠지 더 깊은 산속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낙담하려고 하는 순간 네 번째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세계 도원이라고 표현되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했는데요. 그 순간에 안타깝게도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순간을 한 폭의 회화로 담아낸 안견의 이 회화적 구성이 굉장히 빼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도 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1번에서부터 4번으로 읽어나가면 깊은 꿈에 빠져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에서 1번으로 역순으로 읽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그 꿈에서 깨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점차 대각선 방향으로 높게 고양시키는 것은 그 꿈에서 결국 도달했던 이상세계 도원, 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적 영향으로 마치 우리가 천국, 이상향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고 공간의 묘사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꿈의 길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래된 벽지에 얼룩, 곰팡이 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처리된 부분들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그의 친구 박팽년 학자와 함께 이곳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느꼈을 그 당혹스러움과 또 설레임, 모험을 떠난 것 같은 설레임이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작품은 그 당시 미술의 유행 혹은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꿈의 길로 들어가게 될 때 수직으로 솟아오른 절벽이 참으로 멋졌는데요. 이것은 사실 누군가의 다른 작품을 참고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시대에 빼어났던 유명한 작가 곽희의 조춘도를 참고했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은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빼어난 작품들을 많이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콜렉션 안에는 북송시대의 대가로 칭송을 받았던 곽희의 작품이 있었고, 그가 특히 총애하는 안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같은 작품들을 친히 내어주면서
안견이 다양한 미술 작품의 스타일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몽유도원도에는 그러한 안견이 당시에 안평대군의 도움을 받아서 빼어난 작품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연관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 후기 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관념적인 풍경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표현해 냈다면요.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눈이 훨씬 더 또렷해집니다. 갑자기 안경을 썼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제 드디어 주변의 풍경을 눈으로 관찰하고 그 특징을 화면에 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조선인들의 태도가 과학적, 이성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일부 상관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의 변화와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는 명나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명청교체기로 청나라로 중국이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워낙 명나라와 관계가 긴밀했었기 때문에 청나라 만주족의 왕조를 약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신감 있게 조선의 산하를 그대로 묘사하게 되는 변화가 조선 후기 회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겸재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금강산을 그렸고요. 금강산이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답죠. 그 거대한 풍경을 한 폭의 화면에 담아야 했기 때문에 둥글게 뭉쳐서 그 구성을 작가의 상상에 의거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상상이지만 그 디테일을 보면은 상당히 바위산 그리고 소나무 조선적인 풍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린 그림을 우리가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진경산수화는 그러한 조선의 산하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한자로 무엇인가 쓰여져 있죠. 이것을 화재시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000번 개골산. 금강산은 개골산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구나. 누가 참모습을 그릴 수 있을런가? 겸재정선 내가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화가로서의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묻향기 동해밖에 떠오르고, 이 금강산은 동쪽 해안가에 있죠. 지금은 북한 쪽이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쌓인 기운이 온 세계에 서려 있네. 이렇듯 동양의 조선을 포함한 동양화의 가장 중요한 그 미학적인 화론 기준 중에 하나는요, 바로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태의 닮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신적 가치까지 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화재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몇 송이 연꽃 해맑은 자태를 드러내고 소나무, 잣나무, 숲 사이에 절간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구간을 보면은 향기, 후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기, 연꽃, 솔나무, 잣나무 이렇듯 공감각적인 심상의 시를 통해서 이러한 회화는 아무래도 글을 읽고 하는 사대부들이 즐겨볼 수 있었던 그런 엘리트적인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심상을 자극하여 작품에 보다 깊이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록 내가 걸어서 금강산을 다시 찾아간다 해도 벽에다가 이 그림을 걸어놓고 실컷 보는 것보다는 못할 거야. 다시 말하자면 여행길에 그 고생을 하느니 이 아름다움의 정수를 뽑아놓은 그림을 벽에다 걸어놓는 것이 훨씬 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데는 제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상 태도를 와유라고 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안견의 몽유도원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전도도 그렇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서 그 당시 그들이 꿈꿨던 내용을 녹여내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바로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첫 번째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정선의 나이 약 76세 때 그린 작품으로 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저 위에 얹어져 있는 바위의 위용이 대단한 힘을,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인왕산, 서울에 있는 인왕산의 풍경을 그렸는데요. 사진과 대조에도 거의 흡사할 정도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짙은 바위를 보니까요. 비가 내린 직후인가 봐요. 그리고 산 중간에 비구름이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개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든 정선의 아주 깊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오랜 평생의 벗이었던 사천 이병헌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파서 눕게 되니까 나의 친구가 이렇게 비가 내린 후 개는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 풍경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냥 인왕산의 풍경이 아니라 오랜 친구의 우정이 담겨 있는 그런 애틋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붉은색으로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조선 전기의 관념산수와 달리 조선 후기에는 진경산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1번부터 7번까지 보시게 되면은 범바위, 수성동 계곡, 코끼리바위, 치마바위, 한양의 성곽,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청풍계, 기차바위, 부침바위 등 그 사실적인 풍경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풍경을 더 아름답게 이상화하기 위해서 좀 구성을 바꾸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치마바위를 더 높고 크게 그려서 화면에 그 기운을 강하게 서리게 하려고 좀 다르게 비례를 맞췄고요. 또 하나, 치마바위 좌우에 물줄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수화라고 하는 조화를 위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작가의 상상 혹은 구성력에 의해서 변화를 주었지만 큰 틀에서는 조선 산하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 시점이라고 하는 심리적 풍경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양화에서 하나의 소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선원근법, 투시원근법을 통해서 작품이라고 하는 회화 화면을 보는 것이 익숙해 있는데요. 우리의 동양화, 조선 회화를 보게 되면은 시점이 그때그때 변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산은 더욱더 산답게, 너른 평화는 더욱더 너른 평화처럼 보일 수 있게 각각의 자연물의 특징을 더 조화롭게 잘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시점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일단 높은 치마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를 웅장하게 올려다보는 것 같은 고음법이 사용이 되었고요. 저 푸른 소나무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너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희망을 담고 있는 저 집의 지붕이 보일 정도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화면의 구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은 바로 이 안에 어려있는 깊은 우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회화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회화 속에 드러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어떠한 형상으로 드러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삶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